1950년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패배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충돌의 상처는 세계를 단지 10년 전에 존재했던 것과는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제국들이 붕괴되고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가 확장되었으며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는 오래된 힘과 새로운 힘이 지정학적 지도에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핵무기의 버섯 구름 위협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판처럼 행동하며 다른 세계적인 재앙을 절망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한 것은 유엔이었습니다. 1942년 설립 당시 전 세계는 아직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계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요소인 유엔은 처음으로 그 위치를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의 점령에서 수년 동안 해방된 한국인들의 미래가 소위 냉전의 투쟁을 대리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동맹국들 사이에서입니다. 38도선을 따라 둘로 나뉘어진 이곳에서 서방 친화적인 남쪽 또는 공산주의 북쪽의 승리는 워싱턴이나 모스크바의 각각의 후원자들에게 일격을 가하고 그들의 상대방이 지역에서 권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으며 아마도 세계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슈퍼파워들이 세계 지배를 위한 싸움을 시작한 곳이며 분단된 땅을 남겨두고 아직도 핵무기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워썬더가 우리 비디오를 다시 한번 후원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워썬더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포괄적인 차량 전투 게임 중 하나입니다. 세부 사항에 주의하면 실제로 전투에 몰입하게 됩니다. 2. 0개 이상의 탱크, 비행기, 헬리콥터 배를 활용한 PVP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PC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PC에서 게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게임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게임의 마우스 에임 모드로 기본 마우스와 키보드만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어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강렬한 액션 팩트 경기부터 더 현실적이고 느긋한 경험까지 게임 플레이에서 원하는 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워썬더는 모든 레벨, 모든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PVP 전투를 제공하므로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그래픽부터 놀랄 만큼 상세한 차량까지 세부 사항이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인 히트 포인트에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은 실제로 구성 요소와 크루에 대한 손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데미지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어 정확히 무쇠우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여 무료로 워썬더를 플레이하기 시작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엑스박스 PC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놀라운 그래픽과 세부 사항을 언제든 탐색할 수 있습니다. 워썬더를 좋아하면 PC 등록 시 프리미엄 차량 계정, 부스터 등이 포함된 무료 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이 2차 세계대전 동안 대부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 및 야르타 회담에서 소비에트 수상 조셉 스탈린은 이 합의를 해체하고 히틀러가 처리된 후 도쿄에 대한 전쟁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탈린은 알렉산더 바실리에프스키 장군의 지휘 아래의 군대를 모아 1945년 8월 8일에 일본 제국에 전쟁을 선포한 후 일본이 점령한 중국, 한국, 쿠릴 제도로 징역했습니다. 일본군이 100만 명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패배하였고 비교적 짧은 교전 끝에 소비에트는 약 8천 명의 병력만을 잃었지만 일본은 8만 명을 잃었습니다. 소비에트의 침공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과 동시에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일본의 히로히토 황제는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게 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항복은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한 지 35년이 끝나는 것을 의미했고 이제 일본군의 철수를 조직하고 한국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소비에트 군대는 이미 북쪽에 있었고 미국 군대는 패배한 일본군을 둘러싸고 그들을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 남쪽으로 보내졌습니다. 동맹국의 군대가 서로를 실수로 공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38도선이 그들 사이의 경계로 작용하기로 결정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와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소비에트의 영향해 북부 지역은 빠르게 공산주의 스타일의 정부를 채택하였습니다. 반면 남부에서는 프로서방의 독재자인 이승만이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두 정부 모두 자신들이 전체 한반도의 정당한 통치자라고 믿었으며 그들의 지지자들이 1948년 베를린 위기와 같은 세계의 다른 곳에서 곧바로 대립하게 되면서 모스크바도 워싱턴도 다른 쪽이 한반도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프로서방의 남부 지역은 대한민국 또는 간단히 남한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모스크바는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창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가 각각 독특한 별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영향으로 한국 가족이 분열되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자신들의 정반대의 이념과 동맹국들의 통일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북쪽 경계와 중국에서 장기간 계속된 내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하고 대만 섬에 남아있는 국민당을 제외하고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서방 제국주의의 새로운 힘으로 미국을 보고 아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응하여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외교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격려받아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새 정부를 제공하고 북한 군대가 남쪽을 침공하기 위한 군사 장비를 제공하도록 청원하였으며 그의 국민들이 빠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스탈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빨갱이 군대의 방대한 전시 재고에서 탱크와 항공기를 공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에는 우수한 T-34, T-34-85 중형 탱크와 일류신 IL-10 지상공격 항공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지도자는 자신의 야심찬 계획을 몇 번이나 연기해야 했습니다. 스탈린이 북한 군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말이죠. 그동안에 남쪽에서는 공산주의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북쪽에 영향 없이 일어났지만 그 후에는 김일성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습니다. 남한과 미군은 이러한 반란을 대부분 진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김일성은 한번 침략이 시작되면
이것이 남한 정부에 대한 대규모 반란을 장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했습니다. 마침내 1950년 4월에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침략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공산주의 중국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침략이 희망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군대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후에만 주어졌습니다. 소련 지도자가 명확하게 밝혔듯이 그는 이것이 거의 확실히 원자 무기를 동원한 세계 대전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소련 병력을 보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북한과 그들의 중국 및 소련 지원자들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사건이 약간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남한이 북한을 침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을 수 있음을 종종 잊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이 씨가 그의 북한 동료와 마찬가지로 힘으로 한국을 통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호소했던 것을 반영하여 그는 1949년에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바른 미국의 장비가 있다면 그의 군대는 2주 내에 조선인민군을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루먼 행정부는 남한을 보호하려 했지만 공산주의자들에게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행동도 반대했고 대신 스탈린과 그의 동맹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한국을 공산주의자들과의 전반적인 전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스는 반도를 사실상 무시하는 지역 안보에 대한 연설을 했고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필리핀이나 동맹국이 점령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남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미국의 지원은 대체로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1950년 6월에는 남한군에 98,808명의 전문 군인이 있었지만 주요한 포병, 탱크 또는 대전차 무기는 없었습니다. 한편 남한 공군은 단지 1,000명 조금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2대의 항공기가 있었지만 그중 전투기는 없었습니다. 해군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남한의 해역은 소규모 해안경비대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초기에 13만 5천 명의 조선인민군 병력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T-34, 85 탱크와 다양한 다른 무기들, 소총에서 대포에 이르기까지 장비하고 있었으며 매우 동기가 부여되어 있었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본과 싸운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교와 부사관 대우레 이하에 이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 또한 그들은 3,000명 이상의 소련 고문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그들은 중요한 장갑 전투 경험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T-34의 사용법, 비록 그들 자신들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스탈린과 마오의 축복을 받은 김일성이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강렬한 포격이 적대 행동을 시작하였고 이는 10만 명의 북한 병력이 38도선을 넘어가는 보호막을 제공하였습니다. 거의 바로 남한군은 퇴각 전투에 휘말려 있었고 공산주의의 홍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에 경고 신회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 침략의 충격을 받았고 초기 공격 후 몇 시간 이내에 유엔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눈에 띄게 결석한 소련은 대륙 중국이 이제 마오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중국 국민당이 계속해서 중국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유엔을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에이치슨의 연설이 반대를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단호했습니다. 남한의 붕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행동이 1930년대 히틀러의 팽창을 묵인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경고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곳곳에 그들의 국경 밖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세계가 보복할 것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유엔은 결의안 83을 통과시켜 회원국들에게 북한군을 추방하기 위한 군사력을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미국이 소련의 후원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충돌에 주로 개입하도록 허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국가들도 모두 그들의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조선인민군은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계속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 날, 그들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점령하여 이를 통해 리가 그의 정부를 부산으로 더 남쪽으로 이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7월이 도래하자 초기 유엔군도 도착했고 그 지휘권은 전략적 기량과 공격적인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명예에 목마른 자기 중심주의자로서 거의 허영심에 빠진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받았던 유명한 미국 장군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주어졌습니다. 맥아더는 가정에서도 알아주는 이름으로 미국 공중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한국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봤습니다. 7월 3일에 미국 해군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이 공중전을 시작했고 최초의 미국 육군 부대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일본의 미국 점령군 요소들로 구성된 스미스 작전 부대였습니다. 오산 북쪽 언덕에 착공하여 주변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그들은 7월 5일 아침 07:30시에 조선인민군의 선봉부대를 포함한 T-34 전차 수대를 발견했습니다. 4,000야드 거리에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대포로 공격을 시작했고 T-34의 견고함에 대한 명성이 마땅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발의 포탄이 전차의 경사진 방어구에 튕겨 나갔습니다. 2시간 반의 전투 후 미국인들은 2대의 T-34를 파괴하고 2대를 손상시켰지만 이는 거의 모든 대전차 탄약을 소진하는 데에 비용이 들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북한의 보강군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34들이 포병의 위치를 넘어서 미국 보병들이 싸우면서 후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끝에는 60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하였으며 83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맥아더가 작전부대를 파견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을 때 적절한 무기 없이 파견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유엔군 병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트루먼은 미국 산업을 재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비록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이긴 했지만 양측이 전장에 투입한 대부분의 장비는 2차 세계대전 시대의 것이었으며 특히 공중에서는 미국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새롭고 더 고급 제트기를 배치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추락하여 북한인들의 손에 넘어가면 북한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들을 소련 동맹국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셔먼 탱크가 주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군대의 주요 장갑 전투 차량이었지만 개선된 MSA-328 버전으로 비록 새로운 탱크들이 곧 전장에 투입되었지만 미국 다음으로 영국이 가장 많은 병력을 제공했고
이들은 일본에서 이동한 초기 미국 부대와 마찬가지로 연견방 점령군의 구성원들과 함께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호주,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그들의 숫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부산 주변에 감소하는 한국 지역을 강화하면서 그들의 숫자는 크게 늘었고 왕립해군과 호주 왕립해군은 공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계속해서 리의 남은 병력 주변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공중력도 그들의 전진을 막는 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기의 교전 중에 미국 육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받았던 것에 비해 미국 공군으로부터 받는 협력의 수준이 낮아져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충돌이 끝나고 한국에서의 전투가 시작되는 사이에 미국 공군은 육군으로부터 독립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육군은 조선인민군에 대한 공중 캠페인에 대한 많은 브리핑에서 제외되었으며 결속력 있는 근접 항공 지원의 부족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지상의 장교들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스피트파이어 에이스 존 리 존스는 미국 공군과 함께 마틴 B-26 마라우더를 운용하는 투어를 진행했고 그조차도 초기 중요한 시기에 군 간 협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효율성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인민군에 대한 보급품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에 대해 수백 차례의 임무가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은 대체 경로를 잘 선택했고 이를 미국 공군 지도자들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군과 미국 해군의 조종사들이 매우 빠르게 달성한 것 중 하나는 경험이 많은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몇 주 안에 북한의 야크9 피스톤 엔진 전투기를 하늘에서 제거함으로써 공중 우위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9월 중순에는 조선인민군이 이승만과 유엔군을 부산 주변 약 5,000 제곱마일의 지역으로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성공은 고통스러웠습니다. 6월 25일부터 8월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약 58,000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는 초기 침공군의 절반 이상입니다. 더 나쁜 것은 빈번한 격렬한 전투로 인해 그들의 공중 및 기갑 부대가 줄어들었으며 심지어는 명성이 높은 T-34조차도 이런 처벌을 계속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메가더는 자신이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부산 주변의 테두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병력을 투입하고 동시에 소진된 북한군이 점령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말이 됩니다. 동시에 공군은 계속해서 조선인민군의 보급로를 끊어 북한군에게 철수를 시작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시간이 걸리며 많은 수의 생명과 장비를 소모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 전선 뒤에 수륙 병력 작전에 내기를 하기로 결정했고 부산에서의 공격과 함께 그들의 후방에서 공격하였습니다. 메가더는 이러한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능숙했으며 일본에 대한 태평양을 건너뛰는 섬 점령 전략을 이끌었던 미국군을 이끌었습니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그였습니다.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에서 메가더는 약 75,000명의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남한 병력을 모아 인천에 상륙시키려 했는데 이는 부산 퍼리미터에서 약 15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집결은 중국에게도 눈에 띄었고 그들은 김일성에게 메가더의 의도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부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인천의 상륙 조건은 거의 이상적이지 않았다. 길이 10마일의 좁은 수로 끝에 위치한 상륙군은 북한군이 그들을 병목으로 만들어 지뢰와 포로 파괴할 수 있는 곳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험준한 지형도 수비자들에게 유리했지만 메가더는 이곳이 침략이 일어날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전 시작 전날 유엔 전함과 항공기가 인천 주변의 방어 가능한 위치를 폐허로 만들었고 나팔름을 사용하여 조선인민군이 숨을 수 있는 숲을 제거했습니다. 9월 15일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미국과 영국의 전함에 대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한 공습을 포함하여 강한 저항을 했지만 9월 19일까지 메가더의 침공군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전을 활용하여 부산 퍼리미터 내의 유엔군도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탄약이 부족하며 사기가 저하된 북한군은 곧 후퇴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남쪽으로 진격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말이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후 열흘 만에 서울은 해방되었고 북한군의 후퇴는 완전한 패배로 변했습니다. 그 후 유엔군은 38선에 도달하며 북한 침공을 시작하였습니다. 거의 탱크나 항공기가 남아있지 않은 김일성은 자신의 공산주의 북한이 파괴되어 한국이 통일될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말에는 유엔군이 압록강에 도달할 뻔하고 중국과의 국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장의 카드를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북쪽 이웃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군대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접근하는 전망은 마오쩌둥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대만의 국민당을 지원하는 미국을 그의 나라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마오는 1950년 2월 스탈린의 약속에 다소 안심하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에게 침략당하면 소련군이 그를 도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 한국에서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스탈린은 아직도 원자력 세계 대전을 촉발시킬까 두려워하며 소련군을 보내는 것에 별로 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타협책으로 그는 만약 마오가 김일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보내면 그는 기술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마오의 군대에 물자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오의 군대와 유엔 사이에 1950년 말에 마오가 필요로 했던 것은 이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공산당이 본토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대만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파괴 행위를 벌이는 친국민당 그룹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지속적인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서 승리하면 중국에서 반혁명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에서의 국민주의자들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경제도 엉망진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정부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았는지를 고려하면 마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스탈린의 조건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군대를 지휘하는 임무. 그것은 매우 경험 많은 장군인 병 두화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대인 중국인민지원군 또는 PVA는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장갑 부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많은 중형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5일 중국인의 도입은 전쟁에서 두 번째로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공산당은 이제 남쪽으로 후퇴를 시작한 유엔과 대한민국 군대를 다시 추격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38도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에 미국과 유엔 항공군은 공산당의 전진을 늦추기를 희망하며 북한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1950년 11월 1일 유명한 장거리 2차 세계대전 전투기인 북미 F-51D 머스탱의 비행대는 스스로 고급 새로운 제트 전투기에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의 중국에 대한 기술 지원의 일부인 미코얀 구레비치 미지-15제트 전투기의 도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엔 공군은 머스탱과 같은 전쟁 시절 피스톤 엔진 전투기와 로키드 F-80 슈팅스타와 같은 직선 날개의 첫 번째 세대 제트 전투기를 혼합하여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루먼 F-9F 펜서도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에게 친선의 표시로 선물된 영국의 제트 기술 덕분에 후퇴 날개의 마이지-15는 이런 비행기들을 쉽게 앞섰습니다. 그리고 공중 통제권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조종사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북한과 중국인들이 미그-15를 얼마나 잘 조종하는지였는데 이로 인해 그들이 사실상 소련과 싸우고 있다는 정확한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가장 경험 많은 조종사들을 공산주의 동맹국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보냈습니다. 유엔 공군이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한 영토로 진입할 때마다 그들과 교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엔이 장악한 영토 위로는 절대로 비행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포획되어 소련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든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탈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폭격기 조종사들은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 시대의 비행기를 조종하였습니다. 보잉 B-19 슈퍼포트리스와 같은 비행기들은 이 새로운 전투기에 의해 심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이 전투기는 무거운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그 중에는 강력한 37mm 대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공군은 마이그-15를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스웨프트 윙 전투기인 최근에 도입된 노스 아메리칸 F-86A 세이버를 마지못해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유형의 전투기 사이의 전투는 항공 역사의 연대기에서 거의 전설적인 지위로 상승하게 되었고 동시에 마이그는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공산주의 공군력을 대표하는 가정용 이름이 되었습니다. 메가더는 중국의 개입과 유엔의 행운의 반전에 분노하여 새로운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PBA를 짓누르고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의 마지막 두 달 안에. 그러나 PBA의 사령관인 펑더우아이 장군은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이미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11월 6일 PBA는 조선 저수지 북쪽으로 철수했습니다. 이 저수지는 사실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의 지도에서 유래된 이름의 인공호수였습니다. 그들은 미 해병대를 유인하기를 바랐습니다. 메가더는 미 해병대 10군단에게 저수지 서쪽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공산당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렇게 명령했지만 PBA가 그들의 구군을 이 지역에 몰래 침투시켜 미군을 매복하게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1월 24일 메가더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고 이는 다음과 같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집으로의 귀환. 다음 날 중국인민지원군 13군이 미국 제8군에게 완전한 놀람을 주면서 청천강의 양쪽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충돌했습니다. 2일 후인 11월 27일에는 구군이 이제 얼어붙은 저수지 근처에서 미국 해병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보통 북한의 겨울철에 무겁게 내리는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미국 해병대와 미국 및 대한민국 군대의 일부 요소 그리고 영국 왕립 해병대와 함께 40일 독립사령부는 총 3만 명의 병력을 보유했지만 곧 12만 명의 공산주의 병력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17일 동안 구군은 공급품의 공중 투하 덕분에 생존한 유엔군을 파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은 결코 깨지지 않았고 결국 포위를 뚫고 항남 항구로 퇴각하는 전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싸우는 유엔군은 곧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이름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 전투는 적에 맞서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 해병대의 역사에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엔군의 이러한 끈기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몰려드는 중국군의 엄청난 규모는 한반도의 전략적 지도에 대한 쓰나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규모가 그렇게 컸습니다. 중국군은 종종 인간 파도 공격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많은 유엔 탱크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선체에 붙어있는 중국군의 무리를 털어내기 위해 터렛을 회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단지 한 개의 수류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모에 비해 중국 인민지원군의 대전차 무기는 부족했습니다. 조선에서의 전투와 청천강얀 이에서의 전투는 메카서에게 각각 18,000명과 11,000명의 병력을 소모시켰습니다. 메카서의 공세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유엔군은 다시 한번 후퇴하며 38도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메카서는 워싱턴의 상급자들에게 전보를 보내야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였습니다. 이익 측면에서 보면 1951년 초 6개월 된 한국 전쟁은 교착 상태에 있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유엔군을 빠르게 물리친 속도는 중국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확보한 후 평화를 청구하는 대신 중국은 메카서의 군대를 따라 38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서울은 다시 한번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갔고 다음 날 인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대는 일주일 후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1월 5일 강력한 유엔의 저항과 우월한 공중력에 의해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미국 제8군은 중국의 서쪽 플랭크를 방역하고 동쪽으로 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을 넘어서 휴전 협상의 시도가 실패하였고 2월 1일에는 유엔이 결의 498을 통과시켜 중화인민공화국을 계속되는 전쟁의 공격자로 공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메가더는 남한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으로 원자 폭탄의 사용에 대해 트루먼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트루먼은 전투에서 원자 무기의 사용을 승인한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메가더는 그가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트루먼은 한국에서 가능한 원자력 옵션을 검토했지만 그의 주요 동맹국 중 대부분, 특히 영국은 이 아이디어에 강하게 반대하여 그를 그것들을 보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엔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괌 기반의 무장 폭격기를 원자 폭탄으로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또한 방사성 폐기물을 사용하여 38도선을 따라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검토했습니다. 1964년 저자 밥 콘시다인에게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수륙 양용군이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본해에서 황해까지 방사성 코발트의 벨트를 우리 뒤에 펼치는 것이 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wä건, 카트, 트럭, 비행기에서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싼 재료가 아닙니다. 그것의 활동 수명은 60년에서 120년 사이입니다. 적어도 60년 동안 북쪽에서 한국으로의 육상 침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적군은 제가 한국의 목에 걸어놓을 계획이었던 그 방사형 칼날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선이 들락날락하던 중 2월 10일에는 인천이 유엔군에 의해 다시 장악되었습니다. 그러나 11일에는 중국이 서쪽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유엔군을 만주시로 물려 이로 인해 2월 13일에 시작된 지평리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한 번, 이번에는 미국의 제-23보병 연대와 프랑스 부대로 구성된 유엔군이 그들의 파괴를 목표로 한 중국군의 우세한 숫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공중 및 포병 공격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약 2,000명의 중국 인민지원군이 사망하고 유엔군은 단지 51명만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중국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고조를 나타내었고 그 후 몇 개월 동안 반도의 싸움은 양측 간의 피투성이 된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유엔의 공중력이 북한을 파괴하는 동안 한국의 인프라는 이 충돌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멈추고 서울이 다시 한번 3월 17일에 해방되었으며 1951년 4월에는 한국의 붕괴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과 맥아더는 전쟁을 어떻게 계속할지에 대해 점점 더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맥아더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훨씬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싶었지만 트루먼은 맥아더를 풀어놓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유명한 장군은 트루먼의 행정부와 심지어 자신의 상급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군사와 정치를 가능한 한 분리해두는 미국의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한 폭격 제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 내부의 특정 목표를 지정하고 공중 캠페인을 포함하여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트루먼은 자신이 맥아더를 그의 지휘권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1951년 4월 11일에 이 결정은 대체로 맥아더를 숭배하는 국내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이 조치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맥아더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서 대중의 의견은 더욱 분분해졌습니다. 그는 최근에 공격을 벌인 중령 제너럴 매튜 리지웨이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제8군의 38도선 방역을 보고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을 공격했습니다. 몇 주 안에 새로운 유엔 사령관의 첫 시험이 왔습니다. 가평과 임진강 전투에서 봄 공세의 일환으로 서울로 다시 한번 중국군의 전진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엔군은 크게 열세에 놓였습니다. 프린세스 패트리샤의 캐나다 경병 연대 2대대와 호주 왕립 연대 3대대로 구성된 두 개의 영연방 대대는 가평에서 전체 중국 분대를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또한 영국 29사단의 4,000명의 병사들은 임진강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63군이 거의 3만 명의 병력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전쟁을 정의하던 유동적인 성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양측 모두 잔인한 교착 상태를 깨뜨릴 수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작고 중요하지 않은 충돌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이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1951년 7월 평화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휴전에 대한 개념은 거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사절들이 협상을 통한 합의에 도달하려고 북한 개성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을 때 미국과 유엔군은 가을 공세를 준비했고 이를 통해 유엔 협상팀에 무게를 더하길 희망했습니다. 8월 31일부터 제임스 반 플리트 장군의 지휘 아래 8군이 이끄는 공세가 시작되었고 서쪽에는 1군단 중앙 동부 섹터에는 10군단이 각각 5개의 유엔 부대와 함께 북쪽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충분한 북한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이 정부의 유리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도록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1군단 섹터에서는 대한민국 1사단과 연견방 사단이 임진강 계곡을 넘어 눈에 띄는 전진을 이루었고 다른 미국과 대한민국의 사단들은 초원을 넘어 전진했지만 그 후에는 떠났습니다. 격렬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역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김일성은 남아있는 군대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리를 지키도록 명령하였고 누구든지 후퇴하면 반역죄로 처형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제10군단은 더 잘 갖추어지고 경험이 많은 중국 유닛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형에서 미국 병사들은 그들의 지정된 전장에 전설로 남을 이름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블러디 리치 펀치볼, 그리고 물론 하트브레이크 리치. 한때 몇 마일 동안 공산주의 선을 밀어내며 북한의 수도 평양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세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지 못해 평화 테이블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10월 이후 보안상의 이유로 판문점 마을로 이동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북한은 유엔군의 6만 명에 비해 10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어를 성공적이라고 봤습니다. 겨울이 주요 작전을 종료시키면서 협상은 전쟁 포로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대화는 협상자들 사이에 많은 악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양측 모두 행동 중에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병력이 있었으며 이들은 포로로 잡혔다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교환하면서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이 빠르게 분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남한은 약 8만 8천 명의 실종 병력을 찾으려고 했지만 북한은 단지 7,142명의 이름만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서의 살인과 기아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남한과 유엔의 부실한 기록 관리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중국인과 북한 포로를 감금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장된 주장도 만들어냈는데 이는 나중에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북한은 그들의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살해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교환에 대한 협상이 정체되자 이제 절실히 모든 병사를 필요로 하는 북한은 포로로 잡히도록 요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 잠입하여 포로들을 조직하여 문제를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포로를 잡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을 돌려주고 싶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거의 너무 잘 통했는데 1951년 12월부터 몇몇 수용소에서 전체적인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포로들과 그들의 유엔 경비병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반란은 1952년까지 계속되었고 대부분 무장하지 않은 포로들에게 탱크와 가스를 사용하여 진압되었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선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미군은 여전히
조선인민군의 일원들에 의해 자극받은 남부의 공산주의 반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엔이 그들의 주군을 물리치면서 뒤에 남기기로 선택했고 리의 군대와 보안군이 그들을 진압하는데 종종 사용하는 과도한 전략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많은 민간인들이 십자불에 걸리게 했습니다. 1951년 2월 11사단의 남한군대 705명과 719명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산청 함양 및 고총 학살에서 각각 살해된 사람들은 공산주의 동조자로 규정되었으며 이에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살인은 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키우고 공산주의자들의 모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952년은)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의 해였고 한국에서의 전쟁은 현직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격렬한 논쟁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연궁인 드와이트 D를 내세울 공화당은 트루먼과 민주당을 비판하고 아이젠하워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전쟁을 잘못 다루고 공산주의 스파이가 미국에 침투하게 한 것을 비난하며 이로 인해 서방의 입장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대체로 불분명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대통령도 그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1950년에 그는 입법부의 4분의 1, 조금 넘는 의석만을 획득했지만 그는 훨씬 더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따라서 그는 대통령이 누구가 될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것이 정부에 대한 그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믿으며 여름에 선거를 계획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정치 캠페인이 시작되고 판문점에서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전장에서는 평소와 같은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중에서는 세이버가 분명히 우세했습니다. 개선된 버전과 우수한 전술의 결합은 1대1 싸움에서 세이버가 종종 에미지스를 이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스탈린이 실제로 보내는 미지-15의 수를 얼마나 제한하기 시작했는지, 반면 미국은 더 많은 수의 세이버를 보냈다는 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련 파일럿들의 전투 참여를 중단시켰습니다. 공중 통제권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빼앗기면서 1952년에는 폭격 캠페인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과 유엔 항공기가 북한의 도시와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우선시했는데 이는 성공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 항공 캠페인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북한 도시가 재와 잔해로 변해 드레스덴이나 히로시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록강연의 발전소와 댐을 포함한 폭격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북한 전역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방해받았으며 널리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작물용 댐 지원 관계 시스템까지 표적이 되어 김일성의 정권에 대한 대규모 방해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전쟁 도구로서의 새로운 항공기가 성숙해진 것은 한국 전쟁 동안이었습니다. 헬리콥터는 2차 세계대전 동안 간단하게 대비했지만 사용법 면에서 기본적으로 비행 오토바이와 유사했습니다. 이제 1950년에는 헬리콥터의 성능과 복잡성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상 지휘관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천천히 군사 체계 내에서 자신들의 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물류 지원, 부상자 대피,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제한적인 화력 제공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상징적인 헬리콥터. 한국 전쟁의 벨 H-13 수였는데 이는 대중적인 TV 시리즈 MAS의 오프닝 크레딧에 포함되어 유명해졌습니다. 이 시리즈는 전쟁 동안 미국 육군 의사와 간호사 그룹의 경험을 풍자했습니다. 곤충 같은 모습의 이 헬리콥터는 원래 관찰 역할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전쟁 초기에 더 유동적인 단계에서 적의 움직임을 계속 확인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그 후에는 외부에 설치된 들것의 부상병을 운반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H-13이 헬리콥터의 첫 세대를 대표했지만 이미 미국 군대는 새로운 항공기 유형의 진정한 유용성을 증명할 항공기의 초기 예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코르스키 H-19 치카소는 군용 헬리콥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표준을 정했습니다. 1951년 9월 미국 해병대가 몇 가지 예시를 한국으로 급행시키자마자 그들은 바로 펀치볼이라고 불리는 해인 분지에 포위된 지상 병력에게 보급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는 또한 이 타입을 사용하여 밀집된 삼림이나 참호된 적군을 통과하지 않고도 원격 언덕 위치에 병력을 삽입하고 그들의 위치가 넘칠 것으로 보인다면 그들을 대피시키는 것, 이것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일반 고전기 항공기로는 착륙과 이륙을 위한 넓고 평평한 공간 없이 H-19는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탈린조차도 이를 주목하고 자신의 엔지니어들에게 이 헬리콥터의 개념을 복사하되 소비에트의 필요에 맞게 더 큰 규모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밀 미-14가 탄생하였고 이 항공기는 1950년대 소비에트군의 헬리콥터 함대의 주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러니한 점은 이 시기에 헬리콥터 디자인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 중 하나인 시코르스키 회사는 고향을 떠나온 러시아 출신의 이고르 시코르스키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입니다. 혁명의 여파로 소비에트 연방 창설 후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상에서는 1952년 내내 전선이 끈질기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일련의 전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충돌의 교착 상태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에리힐을 놓고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3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구 경계선의 북한 측 초원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필리핀 군대는 여러 번에 걸쳐 언덕을 방어하고 잃고 다시 탈환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치열한 전투를 거쳐 중국인민지원군과 싸운 후 유엔군이 최종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전투 과정에서 중국의 손실은 끔찍했습니다. 유엔의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대략 1631명이 사망했으며 이와 비교하여 유엔군은 단지 33명이었습니다. 유엔의 공중 및 포병 지원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2년 중반에는 마오 주석조차도 자신의 국민들이 미국과 유엔과 싸우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펑두하이 장군은 1952년 동안 전선에서 베이징까지 여러 차례 여행을 하여 그의 군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공급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의 병력들은 성공적인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도구를 간단히 받지 못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유엔의 전투 폭격기에 의해 가로채졌습니다. 많은 중국인민지원군 병력들이 단지 한 개의 수류탄이나 심지어는 권총만으로 유엔의 탱크에 몸을 던졌습니다. 운이 좋다면 그들은 전사한 동료로부터 소총을 줍거나 심지어는 적으로부터 빼앗은 것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알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식량 배급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중국과 북한 병사들이 굶주림과 탈수로 인해 쓰러지고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는 거의 모두가 치열한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1952년 동안 유엔과의 때묻지 않은 협상에서 제시된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1952년 8월 5일에는 이승만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투표의 74.6%를 얻었습니다. 이승만이 남한의 입법자들에게 선거를 허용하도록 협박을 사용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부에 훨씬 더 강력하게 굳건히 잡아 그는 전쟁 노력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부 원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가 북쪽의 완전한 패배를 추구하는 대신 김일성과의 휴전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리는 그가 말하길 무승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52년 11월 4일 20년간의 캐피톨 힐에서의 민주주의 통치가 끝나고 데이트 화이트 D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경쟁자를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에들라이 스티븐슨 II. 트루먼의 정책에 비해 아이젠하워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그의 의도의 일환으로 한국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트루먼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이젠하워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1년 내내 지속된 교착 상태를 직접 보면서 중국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는 아이디어에 훨씬 더 수용적이었습니다. 1953년이 시작될 때 한국의 상황은 끔찍한 새로운 정도에 이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아이젠하워는 아이크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1953년 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미국의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약속했던 대로 한국에서의 전쟁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는 협상 중에 포로 교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습니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전임자만큼 빠르게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체되었을 때입니다. 지상의 상황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엄청난 화력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체되면서 그는 전쟁을 계속하는 데 드는 재정적 비용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산주의에 대한 단호한 정책을 고려하면 몇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남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에게 불가능했습니다. 1953년 2월 11일 아이젠하워는 그의 국가안보회의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며 전쟁이 지금까지처럼 계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원자폭탄이 미국의 무기고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가 명령을 내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미국 공군과 함께 그것의 충돌에서의 사용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는 중국 자체에 대한 가능한 공격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한국에서의 폭탄 사용이 정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것임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당에서 가장 반공주의자들 중에서도 가능한 더 넓은 파장을 고려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무기고를 확대하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의 PR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무기 사용의 금기를 없애고 완전히 전통적인 전쟁을 계속하는 비용에 대비하여 재정적 이익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가 명령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최선의 결과는 핵무기를 준비하는 노력이 중국에게 그가 진지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데 충분할 것이며 이것이 중국을 적어도 휴전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완전히 실행될 수 있기 전에 소비에트 연방 수상 조셉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략적 상황이 변했는데 스탈린이 남긴 공백 속에서 소비에트는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과 나토와의 유럽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었지만 이 시점에서 베이징과 모스크바 사이의 관계는 점점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소비에트의 직접적인 관여 사이에 협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실망감과 모스크바에서 전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서방 제국주의와 싸우는 이유로 한국에서 흘린 많은 피를 고려할 때 소비에트 동맹국에게 배신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과 북한이 받는 지원은 무료가 아니었고 전쟁이 끝난 후 양측 모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베이징의 눈에는 사회주의 권력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동안 중국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자를 수집하고 1953년 여름에 한 번 더 공세를 시도하여 교착 상태를 깨려고 했습니다. 6월 10일에는 3만 명의 중국 병력이 13km 또는 8마일 전선에서 2개의 한국과 1개의 미국 부대를 공격하였고 이어서 7월 13일에는 8만 명의 중국 병사들이 감상 섹터를 공격하였으며 그들의 공격의 주요 부분은 4개의 한국 부대에게 떨어졌습니다. 두 경우 모두 중국은 그들이 유엔 선상에서 이룬 어떠한 진전도 활용하지 못했으며 압도적인 미국의 화력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마지막 공세에서 사망한 중국 병사는 2만 5천 명이 넘었으며 부상자는 그 3배에 달했습니다. 1953년 7월까지 소비에트 연방은 전투 종료를 촉구했습니다. 인도의 중재로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선을 유지하면서 휴전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8도선으로 돌아갑니다. 한쪽에는 황폐화된 북한, 다른 한쪽에는 꺼리는 소비에트 연방이 동맹국으로 있어 중국은 인도의 제안에 대해 심각한 협상에 들어가야 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7월 27일에 조선인민군 PVI 그리고 유엔은 휴전을 선언하며 싸움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중요한 점은 2018년 4월 27일까지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평화 조약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중국에 대해 원자 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위협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베이징이 휴전에 동의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50년에도 이미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이 전쟁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을 때 그것의 사용에 대해 이미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휴전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는 상황이 여전히 긴장되어 있음을 절감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계속해서 북한과 중국의 원자 폭탄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갈등 재발 시 기술적으로는 아무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얻은 것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침략자들의 반발이 서방의 승리로 묘사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서 무언가를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밀어내겠다는 선거 공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견제하도록 강요받은 아이젠하워조차도 말입니다. 서울에서 리는 미국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미국은 그의 참여 없이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그와 그의 사람들이 서로의 피로 물든 분단된 한반도에서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오와 의심이 만발하였고 그로 인해 화해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1950년 그의 군대의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전쟁 후 그리고 상당한 미국의 원조로 남한의 군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주요한 군사력 중 하나로 성장하였고 비무장 지대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휴전에는 21세기까지도 강력한 미군 부대가 잘 참여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인프라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군대는 조각나 있었으며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은 재건을 돕기 위해 중국에 의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이웃들로부터 대부분 차단된 은둔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들에게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외부인이나 외부 영향력이 반대를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사실상 북한이 미국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으로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이겼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국민들에게 세뇌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북한 사람들은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존재하는 것은 김일성이 그들을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전쟁이 끝난 후 소비에트 연방에 배신당한 것으로 느껴 이로 인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얼어붙었고 이는 결국 1961년 중소 분열로 이어져 두 공산주의 강대국이 서로뿐만 아니라 서방과도 대립하게 되어 냉전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차례의 군사전쟁과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와 함께 1964년 이후 중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아시아에서 핵전쟁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충돌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수에 관해서는 한국전쟁은 아마도 냉전 기간 동안 서방 민주주의와 동방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과 관련된 가장 치명적인 단일 충돌로 순위를 차지합니다. 중국과 북한 측의 정확한 수치는 종종 불완전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되지만 이 전쟁에서는 약 300만 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전쟁 범죄와 잔혹 행위를 비난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선전이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충돌은 냉전이 극한의 대결 게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투가 발생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의 전투가 이어질 패턴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수많은 대리전쟁에서 한쪽이 병력을 제공하고 다른 쪽이 각각의 측면에 대해 훈련과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강대국들에게 뚜렷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어진 대리 전쟁들에 의해 가려져 역사학자들에게는 잊혀진 전쟁이라는 레이블이 붙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갈등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이 그러합니다. 승리를 찾을 수 없고 한반도의 긴장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특히 21세기의 북한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한국 전쟁은 피해 희생만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전쟁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은 대중에게는 불쾌한 주제로 보입니다.